자, 이제 이번 주 저 10주차, 10주가 아니네. 벌써 13주차 들어섰고요.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급하게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이제 부가축이라고 불리는 리던던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아트에 제출한 걸로는 원래 이제 그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보정은 스캐너 활용하거나 할 때 그 위치 문제, 위치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봐가지고 이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보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숙제들을 이제 체크하는 기간이 오겠고요. 어쨌든 숙제들 빨리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지막에 가까워오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던던트 로봇이 되겠습니다. 조금 의미가 서로 다르긴 한데, 리던던트라는 표현은 이제 여유 자유도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유도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6자유도인데 거기에 조금 더 새로운 자유도, 7자유도, 8자유도, 9자유도로 관절을 추가하는 것들을 이 리던던트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던던트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겠고요. 이 리던던트를 얘기할 때 이제 항상 가장 간단한 어떤 예제들 몇 개 든다면은 여러분들 저 역학 시간에도 예전에 한번 학부 때 얘기를 했는데 2차원인 공간이 있습니다. 2차원 공간 안에 물체를 세워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리가 두 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가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는 statistically determined라고 불리는 정력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3개, 4개가 되면 공간상에서 2차원 공간 안에서 3차원일 때는 다리가 3개가 필요하겠지만 2차원 공간 안에서는 다리가 2개만 있어도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놓고 세워놓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세워놓으면 서 있지만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력학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리가 2개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가 2개인 거, 물론 이제 가운데 하나가 작은 다리가 있지만 그거는 여학생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건 지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뭐 지면에 닿는 학생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보통 그래서 사람은 다리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2차원 공간 안에서는 서 있기가 편한데 3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서 있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또 다른 관절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정력학적인 안정점에서는 다리가 2개가 있으면은 2차원인 경우에는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건 뭔가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낭떠러지 A, B 두 지점이 있는데 이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받침대 2개가 있으니까 정력학적으로는 안정됩니다. 근데 여기에 다리를 몇 개를 더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유자유도가 생기는 거고요. 이 여유자유도가 추가가 되면 다리가 여기서 조금씩 꿀렁꿀렁 움직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겠고요. 그리고 이 여유자유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구조물은 잘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산을 잘 해서 다리를 몇 개만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이제 꿀렁꿀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유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유도 또는 조인트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자유도, 링크를 달면 이제 조인트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끝에 있는데 여기에다 조인트 하나 더 달고 링크를 더 달고 조인트 달고 링크를 더 달고 그래서 자유도를 늘려나가는 것들이 바로 리던던트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 그 어떤 작업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추가해 넣게 되면 그거를
여유, 자유도, 여유분, 리던던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리던던트 로봇은 그래서 보통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끝에다가 더 많이 다는 것들을 많이 의미를 했었는데요. 산업적인 목표에서 보면은 베이스에다가 더 링크를 다는 스타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일명 에디셔널 액세스라 불리는 한국말로 부가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축이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리던던트 로봇의 안에 들어가겠고요. 그러니까 베이스 쪽에 많이 산업적 목표에서 베이스에다 많이 달게 되는데 엔드 이펙터 끝단에다 다는 경우도 연구단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손이 있으면 손은 여기 3자유도, 엘보의 1자유도, 그 다음에 손목에 3자유도, 그래서 7자유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경우에도 여유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는 예제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손으로 꽉 붙잡은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은 팔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 자유도는 6자유도이기 때문에 각도하고 오리엔테이션, 위치하고 각도,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여기를 꽉 붙잡고 있으면 팔이 6자유도면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실제로 보시면 꼬불렁꼬불렁 하고서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팔이 7자유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그 댐핑과 스프링, 스티프니스를 근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자유도가 많고요. 관절이 살짝 빠질 수도 있고 어깨도 되게 복잡하게 견갑골이라고 불리는 어깨 부분이 목하고 연결된 부분에도 관절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7자유도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적 목표에 일단 부가축이 우리 문제에도 필요해서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레일을 깔아놓고 이 위에 로봇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로봇이 6자유도, 좌우로 움직이는 게 1자유도 해서 합쳐서 7자유도인 여유자유도 로봇이 되는 거고요. 산업계에서는 이거를 여유자유도라는 표현, 여유자유도라는 표현, 리던던트라는 표현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이고요. 산업적으로는 부가축, 에디셔널 액세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제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번 주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14주 쪽에 이 레일을 움직일 때 로봇의 움직임, 자코비안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가축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라 이 회사 칭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에 겐트리처럼 로봇이 직선 주행을 할 수 있는 곳에 매달려 있고 이동을 해서 움직입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마이로봇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드셨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명 머신 텐딩이라고 불리는 CNC 기계들의 부품을 로딩하고 다시 빼서 지그 위에 올려놓고 이 작업을 보시면 저게 뭐 하는 걸까? 보시면은 로봇이 뒤편에서 와서 저기다 세워놓고 다시 앞쪽으로 이동해서 물체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체가 있는데 앞면 가공하고 뒷면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반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지그를 갖다 놓고요. 이 지그에다가 갖다 꽂아 놓고는 반대편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전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지금 동영상을 잘 만드셨고요. 이 마이로봇 솔루션 나중에라도 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교재로서도 물론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주 좋은 머신 텐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그리퍼 끝단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특정 위치에 가서 멈춘 다음에 뭐 그리퍼 이동을 많이 하는데 시간 줄이기 위해서 택타임, 사이클 타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팔은 지금 보시면은 그리퍼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치가 부착이 돼서 다목적으로 가공이 될 때마다 지그 고정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머신 텐딩 예저로서 아주 우수한 사례이고요. 그 다른 뭐 표준 공정 요새도 얘기 나옵니다만 생머 연구소 자료 보면 이렇게 멋지게 찍으신 게 없는데 하여간 의미 있게 굉장히 잘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이렇게 부가축이 움직이면서 로봇들 2대, 저쪽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로봇, 그리고 직교 형태로 움직이는 겐트리들 잘 활용을 하시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내부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 절삭유 뿌리면서, 절삭유를 뿌려서 칩이나 이런 다른 것들 만들어진 것도 제거하고 있고 아주 재밌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기다 고정하고 나오면은 문이 닫히고서는 저 안에서 기계가 이제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뭐 동의 없이 여기에 넣었지만 마이로봇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요. 아주 멋지구리한 머신 텐딩 공정 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고 로봇팔의 끝단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가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가축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던던트 로봇에서의 자코비안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7축이 됐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와 복잡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도장 로봇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모바일 파트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파트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여주는, 여기서는 모바일 로봇은 원래 뭐 3자율도 움직임을 해야 되지만 각도까지 포함해서 2차원 포지션, 그 다음에 플러스 각도, 헤딩 앵글이라고 부르죠.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하게 하면 좌우로 움직이는 이제 겐트리 시스템이 되겠고요. 겐트리, 글씨가 잘 안 써져서 겐트리. 자, 이 위에서 이제 로봇이 팔이 달려가지고 뭔가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지점이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로봇이 이동을 해갖고 와서 겐트리든 자율주행 로봇이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쓴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갖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왼팔이 아니라 지금 오른팔을 쓰는데 오른팔이 앞쪽으로 간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벽이고 사람이 도착을 해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 와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편한가요? 당연히 이제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오른쪽보다는 이 경우가 편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수월하겠습니다. 여기가 좋고 이쪽이 나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오른손이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손의 움직임의 가동 범위들을 보시면은 이게 왜 오른손이 편한가라는 것들 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겐트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로봇 팔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겐트리에 있는 로봇들은 여기에 첫 번째 회전축이 1번 회전축이 붙어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이쪽이든 편합니다. 하지만 아까 오른팔이 어디가 편한가 문제하고 똑같게 겐트리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에 로봇팔이 있으면 여기를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이 밑에를 그리는 것을 보시면 이쪽은 좋고 이쪽은 좀 나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겐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부가축이 도입이 되면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처음에는 항상 뭐든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겐트리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좌우로 움직이고 여기 로봇팔이 붙어 있으면 먼 거리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겐트리를 붙이고 나서 보니까 뭔가 왼쪽 오른쪽은 로봇의 경우에 편하지만 위쪽과 아래쪽을 뭔가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어딘가 어색함이 발생하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뻗치고 있으니까 위쪽이 좀 더 편하고 아래는 팔을 밑으로 많이 꺾어야 되니까 동작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위에 있는 게 어렵고 얼마만큼 밑에 있는 게 얼마만큼 밑에 있는 게 어렵고 얼마만큼 위에 있는 게 쉬운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위해서 이론적인 연구들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상 이 겐트리 부가축 관련된 문제들은 겐트리를 산업용으로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쉽고 여기는 어렵네 라는 문제점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이론들이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쉬웠으나 이 리던던트 로봇 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각종 스페이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던던트 로봇은 80년대에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요. 90년 초까지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제 지도 교수님 존경하는 석사 때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여유자유도 문제 쪽에 한 중요한 문제를 푸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최근에는 이슈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다시 이 리던던트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리던던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바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바퀴 위에 이동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위에 로봇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처리하려다 보니까 밑에 3자유도, 위에 6자유도, 총 9자유도짜리 로봇이 등장을 했고, 어딘가는 오차가 굉장히 많고요. 로봇 베이스는 위치 오차가 많고, 그 다음에 로봇 자체는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오차가 많은 데를 최대한 잘 보정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가적인 3자유도를 이용을 해서 로봇 팔이 뭔가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보다 총 9자유도지만 이 녀석은 모바일 파트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움직일 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좌우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리고 얘는 에러도 많고요. 골치등인 겁니다. 그래서 에러도 많고 움직일 때 충돌도 일어나기 쉽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가 있는데 거기에서 로봇팔이 아이고 오른쪽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움직여야겠구나 하면서 요 9개 자유도를 풀어내는 문제 리던던트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다음에는 보정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보정을 해야 돼요. 모바일 파트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위치 보정이 필요하고 보통 쓰는 게 이제 QR코드 플러스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로봇 팔은 이때부터는 정해져 있는 상태로 움직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 로봇 팔을 티칭해서 해결할 수 없고 생성해야 됩니다.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 생성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들을 일반적인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다 이제 마커를 QR 코드를 갖다 붙여놓고 로봇이 찡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맞춰서 거의 도킹 수준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은 티칭한 거에서 약간만
90도 움직여, 30도 움직여 라고 하는 단계에서 아주 약간만 에러들을 포함을 해서 트래킹 문제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에러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간단한 사례에서 영상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물에서는 스캐너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스캐너는 다른 용도 때문에도 많이 쓰였지만요. 그러다 보면 스캐너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티칭된 결과물이 안 맞기 때문에 보정을 하기 위해서 각도들을 조금 더 만들면서 제너레이션 경로 생성을 하는 부분들과 플러스 또는 경로를 생성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치면 경로 보정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바일 파트가 모바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로봇 8이 있는데 로봇 8로 무슨 작업을 하는 것들이 여태까지는 전부 다 모델링 기반으로 동작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바퀴가 달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스토캐스틱하게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위치가 바뀌니까 기존에 썼던 방법은 쓸 수가 없고 경로 생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QR코드만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위치를 맞춘다라는 건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은 좀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바일 파트는 그려져 있는 맵 위에서 여기까지 가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에러가 겁나 많은 이런 부분에 대충 쓰고요. 대신에 여기 QR코드가 있고 아까는 QR코드를 자동차가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로봇 8의 비전이 읽은 다음에 QR코드와 현재 위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보정하는 경로 보정하는 형태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보정 기법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많은 SI들, 로봇 SI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개발도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리던던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한 명이 갑자기 3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부터 촉발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카라 타입 로봇들 보통 4자유도로 되어 있는데 3자유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학부 때 좀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어서 바로 이 리던던트가 어떤 걸 리던던트가 어떤 걸 리던던트가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을 들었고요. 이제 새로운 버전 찾아보시면은 코봇 안에 스카라 3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라 3 예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뭐 너무 쉬워서 이거 얘기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베이스 0번, 그 다음에 조인트 1번, 2번, 3번, 그리고 끝단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전 하나, 여기서 회전 하나, 여기서 회전 하나 해서 총 3개의 조인트 모터를 액추에이터가 붙어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구해보시면 로테이션 여기서 한번 하고 이동한 다음에 L1만큼 이동하고 세타2로 회전, 그 다음에 다시 L2만큼 이동한 다음에 세타3 회전, 그리고 마지막 L3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거고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우리는 간단하게 손으로 풀어서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이 여기까지 수식이 있는데요. 하나가 더 들어가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세타, 여기 평행 이동해 보면 여기가 세타 1, 그다음에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3가 있으니까 세타 1. 자, 여기 있는 축이 바로 여기 있는 X축이 되겠습니다. 이 축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 세타 1만큼 회전, 세타 2만큼 회전, 세타 3만큼 회전해서 3개의 각도를 합쳐 넣는 코사인, 사인이 필요해서 이름을 C123, S123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게
저 포워드 키네마틱스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자유도 로봇의 경우에는 요를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자, 지금 보시면 x는 이거, y는 이거인데 요, 예, 알파, 베타, 감마는 롤, 피치, 요로 표현되죠. 그래서 요에 해당하는 거 위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해주는가 알파를 계산하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세타 1, 2, 3입니다.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3니까 여기 축을 그대로 이동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 1, 세타 2, 세타 3. 그래서 요는 세타 1, 2,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관계를 좀 따져 봐야 되겠고요. 뭔가가 이제 변했습니다.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세타 1, 2, 3를 이용을 해서 x값, y값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앵글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로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출력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를 넣었더니 출력이 x, y, 알파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등장하는 사례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은 세타 1, 2, 3 3자유도니까 세타 1, 2, 3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은 x값, y값이 바뀌고 요값, 알파가 변하고 있는 모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3개, 출력 3개. 입력하고 출력이 똑같네, 개수가. 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자, x는 입력,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네. 예, 멈췄다 바꾸니까 갑자기 수식이 딱 바뀌었죠. 그래서 x, 출력값은 x, y, 알파이고,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입력은 세타 1, 2, 3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입력에 대해서 출력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을 미분을 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분모에 해당하는 건 세타 1, 2, 3로 미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건 x, y,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미분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결과이고요. 근데 세 번째 로우 행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 나오는 자코비안은 뭔가 이렇게 3바이 3이 될 겁니다. 입력 3개, 출력 3개니까. 여기는 세타 1에 대해서 x, 여기는 세타 2에 대해서 y, x, 여기는 세타 3에 대해서 x. 두 번째 열은 행은 세타 2에 대해서 x, 세타 2에 대해서 y, 세타 여기 잘못했네.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코비안은 이거 쓰기 싫어서 메스 타입으로 만들기 힘들어서 쓰고 넘어가야겠다 했더니만 쓰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 x, 세타 2에 대해서 y, 세타 계속 잘못 쓰고 있네. 이렇게 되겠고요. 세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타 1에 대해서 y, 세타 2에 대해서 y, 세타 3에 대해서 y이고 마지막은 뭐야? 알파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세타 1 알파, 왜냐하면 마지막 값 알파니까. 세타 2에 대해서 알파, 세타 3에 대해서 알파, 이렇게 총 3 곱하기 3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행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행이 자코비안 계산은 맨날 미분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알파가 뭐예요? 세타 1, 2, 3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타 1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세타 2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세타 3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자코비안에 뭔가 여기 값이 차있지만 이제 세 번째 행은 111이 들어가야 되는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이제 자코비안을 구했기 때문에 세타 1, 2, 3로 미분하시면 되고요. 자코비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고 이 예제 스칼라 3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포스 명령을 만들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자코비안 가지고 구한다 치면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10의 5의 좌표에 30도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의 의미는 시포스는 x, y, 알파이고요. 이 안에서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자코비안 인버스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셨던 제로 로봇들 또는 육자유도 로봇들의 인버스보다 훨씬 쉽게 뉴머리컬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좌표가 15, 30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값을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가 10번째 칸 x는 10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y는 5가 되겠고요. 각도는 30도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각도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 축이 끝단에서 30도만큼 벌려져 있습니다. 오, 인버스가 잘 풀렸죠? 자, 다음 예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예제 다른 것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마이너스 30도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치는 똑같고 각도만 마이너스 30도가 됐고요. 이제 각도를 90도로 넣었더니 요 값, 앵글값 90도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5, 30도 하면 5 좌표로 가서 각도 30도가 만들어지고요. 오, 각도까지 맞으니까 조금 더 스카라 타입 로봇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재미있는 예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560 대입했더니 5의 6이고 각도는 0이 됐습니다. 자,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고 각도는 요 값을 현재 0을 만족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요 값 알파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5의 6 그리고 각도는 0 이렇게 입력을 넣었을 때 요 값 0을 로봇이 이렇게 맞추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예제는 이제 뒤에서도 다시 변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사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입니다. 사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은 뭐냐? 여러분들 그 앞서서 보셨던 DMBH 회사 이름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또는 DMBH나 앱슨 로봇들 사례를 보시면은 얼핏 보면은 로봇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가서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1자유도, 2자유도 해서 스카라 타입 2자유도 예제가 되겠지만 이 끝단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회전하는 축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3번 축. 그리고는 여기에 볼 스크류가 있어서 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4번이라고 파라미터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이 요렇게 된 녀석이 1번 회전, 2번 회전하고 위치를 도달했죠. x, y에 도달하고 나서는 각도 3을 움직여서 알파 값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는 위아래로 움직여서 z 값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 알파, z 총 4개의 값을 만족을 하는 입력은 각도, 세타1, 세타2, 세타3 넣고 마지막 요 요소 그냥 세타4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높이를 조절하는 녀석 옵셋 D가 되겠습니다. DH 파라미터 지난번에 잠깐 했기 때문에 이제 Z축 방향, G축 방향 옵셋을 D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수준을 보시면은 입력은 세타 1, 2, 3, 4라고 했지만 사실은 얘들은 진짜 각도이고요. 여기는 D라고 하는 옵셋, G축 방향 옵셋을 보통 D라고 부릅니다. 소문자 D. 그래서 DH 파라미터 노테이션처럼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4개의 파라미터를 넣었더니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의 예제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앞서의 예제에서 보시면 L1, L2, L3 관절이 3개가 있었죠. 근데 이쪽에 L3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길이가 작아져서 여기까지 이동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L3는 0을 넣고요. L1, L2는 그냥 5를 각각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입력을 넣으면요. 4개의 입력을 넣어야 되겠죠. 30도, 0도, 0도, 0도 하고 넣으면 세타1 움직였고요.
이제 세타2도 30도 나오네. 이렇게 움직였고요. 다음 세타3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자유도 스카라로 보시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각도가 10도 움직였고요. 끝단이 30도 나오니까 끝에서 회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90도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제 D값을 넣어볼게요. 원래대로 놓고요. D를 넣었더니, D를 1 넣었더니 좌표축이 0.5 넣었네요. 올라가죠. D를 플러스를 넣으면 위로 올라가겠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들의 경우에 사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들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D가 마이너스여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사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예, 저기가 이제 그리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들은 이자유도 스카라가 아니라 그건 써먹을 데가 없고 이렇게 사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제 보여드린 거에서는 앱슨 로봇이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시는 거고요. 일단 DH 파라미터 지난주에 한번 배우셨으니까 뭐 좋아하진 않지만 드나빗 하텐버그 DH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고, 예, DH 버전 1, 54년도 버전, 그 다음에 62년도 버전인가, DH1, 2, 모디파이드 버전 두 개 다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구하지 마시고 두 개 다 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코비안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자코비안은 입력이 4개고 출력은 몇 개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도 그냥 풀면 어려우니까 손으로 푸는 거 하지 마시고 자코비안 구한 거 가지고 자코비안 인버스로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제가 간단하니까 이건 뭐 굳이 제가 소스 코드 안 드리고 스카라 3번 가지고 알아서 수정하셔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숙제니까 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은 숙제인 것 같고요. 여태까지 육자유도도 했는데 뭐 이런 숙제들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자유도 스카라 타입, 왜 리던던시 얘기하다가 3자유도 로봇을 얘기를 했는지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3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은 리던던트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 로봇은 리던던트였는가? 세타 1, 2, 3 입력을 3개 넣었더니 출력이 X, Y, 알파 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력 3개, 출력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리던던트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포지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3자유도 로봇이 있는데 입력 3개가 되겠고요. 요 값을 빼버렸어요. 요를 빼고 XY 입장에서 보면 입력은 3개인데 출력은 2개만 됩니다. 얘는 얘는 리던던트 로봇이 되겠습니다. 에잉?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좀 어이없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위치만 보게 되면 전에 세타1이 없는 로봇의 경우에는 세타1, 세타2 넣어서 XY가 나오니까 2개 넣어서 2개 결정되니까 리던던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 관절을 알파를 맞추는데 쓰게 된다면 수식상으로 보면 입력 3개에 대해서 출력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맨 앞에 리던던트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거보다 자유도가 많으면 리던던트라고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자, 여기 필요로 하는 태스크를 보니까 내가 3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3개를 쓰는 건 리던던트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난 오리엔테이션 관심 없는데 나는 2개만 맞추면 돼. 근데 3개를 쓰게 되면 이때는 위치만을 따지기 때문에 2차원 위치만을 따지기 때문에 리던던트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던던트라고 하는 것들은 형상하고도 조인트가 몇 개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게 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자유도 로봇이 있고요. 6자유도 로봇은 리던던트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뭐 공간 자유도가 6자유도 로봇은 리던던트인가? 라고 물어보면
A 이거 뭐 공간이 위치 3개, 그 다음에 각도 오리엔테이션 3개 있으니까 얘는 리던던트가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육자유도 로봇은 리던던트인가? 예, 이 육자유도 로봇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평면 작업을 할 거였어요. 예, 그러면 평면 자유도는 총 3자유도 x, y, 예, 요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을 텐데 나는 육자유도 로봇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리던던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자유도 로봇이라고 해서 리던던트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육자유도 작업인데 육자유도 로봇을 쓰면 그때는 리던던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사자유도짜리 작업인데 여기에 육자유도 로봇을 쓰게 되면 이때는 리던던트인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던던트, 여유자유도 문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7자유도 로봇이다 라고 하면 7자유도 로봇이면 아니 뭐 우리 공간이 최대 6자유도니까 얘는 무조건 리던던트, 여유자유도를 가진 로봇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6보다 크면 7자유도부터는 무조건 아 얘는 여유자유도 시스템이구나, 부가축이 필요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육자유도 로봇은 리던던트인가? 라고 물어보면 육자유도 로봇은 리던던트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 네 질문이 틀렸어. 관련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 자유도는 몇인데 태스크 DOF는 얼마야? 태스크 DOF는 6자유도야 라고 하면 그때는 네 질문은 리던던트, 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리던던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네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몇 자유도야? 3자유도야. 그러면 이때는 6자유도 로봇은 리던던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 required task,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자유도가 얼마인가를 토대로 해서 리던던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앞서서 보셨던 이런 3자유도 스카르 타입 로봇이 내가 XY 알파까지 맞출 거면 얘는 리던던트가 아닌 거고요. 위치만 맞추겠다 그러면 얘는 리던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태스크의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번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아마 스카라 EX의 코봇 스카라 32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명령어가 C포스 명령어가 좌표 2개만 있습니다. C포스는 X하고 Y. 알파는 계산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넣었더니 인버스 키네마틱스 풀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에는 X하고 Y만 넣고 알파는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로 가라고 해서 지금 15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15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에서 또 15에 이렇게 와 있을 수 있고요. 자, 15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위치 만족은 하지만 각도는 다 다른 형태죠. 자, 제가 전혀 엉뚱한 거를 한번 찍었더니 이제 갈 수 없는데 찍어서 제가 한번 미쳤고요. 이번에 또 다른 각도로 밑에 쪽으로 접근해서 15를 만족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예제가 이제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건데요. 이 부분을 만족을 해요. 10과 5를 만족을 하지만 이 부분의 각도, 오리엔테이션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 각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위치만 만족해야 된다면 로봇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력은 세타 1, 2, 3 3개가 되는데 출력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남아 도는 여유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 여유에 따라서 로봇들이 다양한 자세를 취해 줍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그러면 이런 여유자유도 로봇은 아씨 뭐 제어할 때 어렵기만 하고 뭐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아니죠.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만약 여기에 장애물이 있었다면, 여기가 막혀 있다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를 만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 때 여기를 피해갈 수 있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유자유도 문제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아까 보신 것 중에 하나의 사례가 로봇이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었죠. 이때의 매니플러빌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팔다리가 꼬여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니플러빌리티는 이때가 더 좋겠죠. 여기서 뭔가 칠을 한다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움직여야 된다거나 할 때 매니플러빌리티가 나쁜 거를 피해서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은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유자유도라는 것들은 뭔가 다른 솔루션,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리던던트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솔루션이 해가 많습니다. 많다. 해가 무한입니다. 사실상 무한인 거죠. 그런데 이 무한인 솔루션들 이렇게 가도 되겠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되겠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해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해의 영역이 이만한 무한대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조건을 우리가 답니다. 구속 조건을 다는 겁니다. 구속 조건은 장애물을 회피했으면 좋겠어. 장애물을 회피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면은 원래 해가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구속 조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 녀석들은 이만하지 않고 이제 요만한 조그만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도 지금 보면 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속 조건을 하나 더 달아서 아까는 장애물 근데 이번엔 매니플러빌리티까지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달게 되면 요만했던 영역에서 더 좁혀서 더 작은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해가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의 조건들을 달아서 영역을 점점 좁혀 나가서 거의 유일무이한 해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해가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을 조건을 달아서 뭔가 좋은 녀석만 실행을 하게 하는 것. 바로 최적화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리던던트이기 때문에 해가 많아서 걔를 최적화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리던던트 로봇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던던트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